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연구소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기소로 의견을 냈습니다. 두 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지훈 변호사는 여러 차례 아마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나 수사 중단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들이 다 처벌됐었고 증거인멸 같은 거 처벌됐었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또 국민 감정상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위하고 반대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거를 반대로 결정한 게 아마 첫 사례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뭐 유명무실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논란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불구속 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윤우 변호사는? 예, 원래 수사심의 자체가 결함이 있는 제도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 그날 결정 마치고 나온 다음에 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들어봐도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죠. 예,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하셨다는 분이 별로 없으셨어요. 예, 미국의 대배심이나 소배심처럼 법률상 제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예규에도 수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수사심의를 절대화하는 그게 오히려 오류에 빠지는 위험이 있었는데 절대화하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수사심의 가기 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이번에 기소를 했고, 이번에 불구속 기소죠. 그렇죠. 불구속 기소인데 재판 글쎄요. 뭐 아까 얘기한 공범들은 뭐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재판 어떻게 될까요? 쉽게 뭐 예단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그냥 일반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면 뭐 좀 예측이 가능한데 유죄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좀 기소가 되긴 했는데 또 유사한 사건으로 증거인멸죄 등등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같은 범주에 있는 사건이라면 유죄의 가능성이 큰데 뭐 얘기가 착하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뭐 이제껏 계속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수사심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좀 법하고 좀 안 맞는 다른 결정이 난 적이 꽤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삼성 측에서 어떤 그 증거라든지 또 주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유죄가 된다고 뭐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단은 소위 말하는 공범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증거 인멸하고 뭐 합병 시에 어떻게 했던 것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게 과잉 충성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이건희 그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환사채 삼성 에버랜드 사건. 근데 뭐 상식적으로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알아서 충성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논리일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상식적으로 받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정확한 정황 증거로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합병 비율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다면 경영권 확보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 합병이 사실 정상적인 경영 목적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합병이거든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만한 게 별로 없는 수직적이나 수평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는 합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합병 비율을 만지는 것 외에는 합병 목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삼성에서는 항상 뭐 이것이 어떤 경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뭐 세계 경영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추상적 목적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 넣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법으로. 감옥에 갔어요. 예, 네, 감옥에 벌써. 갔잖아요. 예. 그럼 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예,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누구는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처벌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합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재판 결과가 뭐 다 다르게 나오는 건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문영표 전 이사 장관, 그렇죠. 네, 장관이에요. 예, 장관과 그 국민연금 이사장. 그 이사장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홍한선 이사장도 처벌받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계류 중 이재용 부회장 부분은 아직 계류 중인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결국은 둘 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병합 심리를 해야 됩니다. 병합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병합 심리를 하면서 결국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떼놓고 그것만 봤을 때 또 그 부분을 떼놓고 이것만 봤을 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보면 쭉 하나의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부정거래 행위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꼭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보면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소로 넘겼으니까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예. 보여주는 거고 판결을 어떻게 할지 뭐 어떻게 판결하든 논란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3심까지 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유죄가 나도 삼성 측에서 상당히 그 논리를 갖고 반박을 할 거고 무죄가 된다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박을 할 건데 참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참 일반인이라면 뭐 당연히 좀 유죄가 될 것 같은데 법 앞에 많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안 평등한 것 같아요. 잘 많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사팀에서 불기소 처분 공고 후에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면서 외부 그 법률 금융 경영 회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내부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치는 와중에도 언론에는 근거도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삼성 수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기소 할 거라고 추측 보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재단의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 내지는 뭐 또 실형은 절대 안 된다는 글들이 거의 매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언론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불기소 보도를 계속 내는 것도 예. 사실은 이례적인 거죠. 뭐 사실은. 사실상 불기소 결정했다고 뭐 그런 보도가 두 번 오죠. 나왔었어요. 네, 나왔으니까. 네. 자, 그런데 아까 김윤우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수사심의 제도를 이럴 거면 뭐하러 만드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뭐 기소하고 뭐 이 부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불기소 권고를 했는데 기소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 한 8번, 9번 정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작동한 게 대부분 일반인이 아니에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개혁보다는 검찰한테 스스로 면죄부 내지 검찰이 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썼지 않을까. 좀 그런 의미에서 수사심의가 앞으로 이게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혐의가 복잡하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한소심 변론도 아직 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재판은 지금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때 재판장께서 그 미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준법 감시를 설치하면 형을 많이 좀 관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다가 특별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해서 예.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다시 항고를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끝나야 병합 심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서울시에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00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진료비만 60여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좀 달라요. 예.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하는 거하고 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렇게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진료비라든지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한테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료비 발생했던 게 65억 정도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 시각이던데 이 공단에서 하는 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100% 그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신청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이런 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사고, 상해사고, 뭐 상해사건 등등으로 해서 건보 치료를 일단 받으면 건보에서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존에 해왔던 구상권 청구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나요. 지자체가 하는 거는 방역 비용을 대신 청구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또 손해액 책정도 어렵고. 근데 이 건보에서 하는 거는 딱 떨어집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료했던 그 비용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그 원인 제공자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금액 그렇게 뭐 많다면 많지만 뭐 또 적다면 적은데 65억 정도로 딱 책정이 돼 그 금액 썼던 금액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아마 좀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 병원에 보낸 공단 부담 진료비가 액수가 딱 정확하게 계좌에 나오기 때문에 청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 앞으로 합니까? 손해배상이나 뭐 구상권 청구를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합니까? 이게 좀 명의에 따라 다른데 교회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지금 재산이 뭐 지금 유치권 뭐 행사하고 있다 하는데 한 80여억 원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금액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한테는 뭐 재산 있으면 만약 교회 거 못 받으면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아마 개인 재산 제가 알기로는 드러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개인이요? 제가 알기로는 처나 배우자 재산이 있는데 본인 재산은 뭐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교회나 정강훈 목사 측에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교회 거는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교회 재산 철거하고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압류나 이런 것들 조치를 취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회가 재개발 때문에 철거가 되는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지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와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강훈 목사나 사랑제일교를 향해서 구상권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들 뭐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역시 교회나 정강훈 목사를 앞으로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네, 또 뭐 쉽지는 않지만 입증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고의 과실로 지속적으로 방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점포 한 160여 개가 돼요. 전통시장 포함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거죠?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 근처 못 가니까. 그 중에 집단소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120여 개 점포가 공동소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소송은 이제 평화나무라는 이제 재단 측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여 명 점포는 확보를 했고요. 10개 점포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입증의 문제예요. 이것도 인과관계네요? 인과관계에다가 원래 이게 사랑교회가 사고 나기 전에 벌었던 수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급감한 매출.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팔았는데 이 일 때문에 5만 원밖에 못 판다. 95만 원 이제 손해라고 보고 청구를 뭐 하는 거고요. 이게 뭐 인용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이웃 간에 아니면 연대 의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와 주변 이웃들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래요. 재개발 조합 측과도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그 땅을 재개발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 일대가 다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철거 시기에 빨리빨리 철거를 해주고 빼줘야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이주비 같은 걸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하루하루 발생하는데 굉장히 거액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자기 보상금 50몇억 책정되니까 그 10배 한 500 몇십억을 받아야 된다면서 명도 소송에 지고도 계속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관이 오고 경찰이 오고 용역이 와도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지역 교인들마저 말고는 만 가지고는 좀 힘에 붙이니까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가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함으로 인해서 신도들을 모아서 숙식을 같이 하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건도 그러면은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명도소송에 졌는데도 그 태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양소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짐으로 해서 그 일대에는 무서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과관계 문제, 손해배상 소송의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요. 일단 그거 말고 손님이 줄어들 다른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인과관계가 좀 추정되는 쪽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법리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왜 안 쓰냐고 했다가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요. 지금 뭐 경찰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내렸잖아요. 보니까 대중교통 내에서 폭행 사건이 385건이 접수했고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수사 중이고요. 대부분 뭐 버스가 많고 또 택시나 지하철에서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문제는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 요구하는 지하철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하는 사건. 네. 근데 이 남성 구속됐어요. 네. 그게 27일 아침 7시 25분에 있었던 일인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니까 뭐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린다거나 또 목을 조르고 또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다거나 또 그랬었고요.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또 뛰어다니고 또 뭐 문도 차고 그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는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이게 뭐 단순 폭행 정도인데 그렇게 되겠느냐, 뭐 구속이 되겠느냐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법원과 검찰이 이 방역 조치 위반이나 예방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건은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으로 구속된 6번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좀 짜증도 나고 그렇죠. 뭐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만 나 하나를 위한 게 아니고 이웃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마스크 착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비가 걸려서 폭행까지 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 남성은 구속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마스크 쓰는 거 몰랐냐고 물으니까 몰랐다고 해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또 피해자한테는 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폭행 인정하느냐, 또 왜 때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뭐 그 전문가 들은 얘기인데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전파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신뢰적인 부분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 앞에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냐, 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를 또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 타는 거를 더 꺼려하지 않을까요? 뭐 버스 타도 마스크 때문에 시비 걸리고 지하철 타도 그렇고 택시 타도 싸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자가용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도로가 차들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중교통 아직 전파 사례는 아직 적어요. 들어본 바는 없는데 마스크 뭐 이 착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전파도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보다는 또 자가용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불편은 또 시민들이 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경찰이 이 시민 불안이 이런 부분 때문에 커지니까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사법 처리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고요. 범행을 지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혐의가 무거울 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여기 못지않게 지금 계속 뭐 실형을 한다던가 구속 기소를 한다던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코로나 입원 11일 만에 퇴원을 했네요. 잘 쉬다가 왔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 코로나19가 걸려도 다들 의료진들이 친절하고 또 의료 그 돈도 안 받고 병원비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독서를 날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맛이 없는 밥을 주느냐 코로나19를 병원 치료받으면서 그런 얘기해서 뭐 캠핑 왔느냐 이런 비판도 들었습니다. 근데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그 2번이나 자가격리를 어겼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고발한다. 네, 지금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하나쯤이야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죠. 당대표 그 와중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 집에서 지금 투표회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걸 다 지키고 있는데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2번이나 어겨버렸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방역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 어떤 이념 이런 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주옥순 씨든 신혜식 씨든 뭐 누구든 어쨌든 간에 정부의 어떤 그게 아니면 치료가 안 됐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사회 지도층이고 또 현역 복귀를 강력히 원하시는데 지역 주민 보기에도 이런 게 과연 긍정적일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개신교 목사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치료받으면서 못 먹는 거를 준다 뭐 이렇게 했던데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 어쨌든 이런 지금 그 코로나19를 엄중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를 반정부 투쟁으로 여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들고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마스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좀 화제라고 해요. 시청 건물에 계시는 건데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개의 사진을 걸었어요. 하나는 KF94 마이크를 쓰고 있는 사진과 인공호흡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 잘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이 씌워줄 땐 넣는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자 이런 거니까.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 잘 착용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서울의대 교수 70%가 후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업무 중단이나 사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업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행정명을 복귀하라고. 명령, 예.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 됩니다. 예. 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죠. 그 위반에 대해서 뭐 3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행정 처분으로 업무 정지 또는 뭐 진료를 계속 하지 못하게끔 하는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형을 받아서 의사 면허가 박탈이 돼도 한 1, 2년 있다가 반성문 하나 쓰면은 의사 자격이 회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의사분들이 더 좀 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면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최종 박탈되지는 영구히 박탈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명령 내려도 우리 벌금 내지 뭐. 그렇죠. 업무 정지 며칠 하지 뭐 이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것도 사실 세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뭐 의료법상에 더 이상 방법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의협 쪽에서 정부한테 얘기하는 것은 명문화해달라 철회한다는 것. 예. 혹은 재검토한다는 거에 명문화해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건 너무 나간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죠 사실은. 정부에서 사실은 그 방안을 받아들이긴 어렵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낼 때마다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우리 반담이다 하면 그러면 그만인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5천만 국민이 다 만족한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할 수도 있고 70% 찬성하면 30% 반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관변 직능단체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두 손 두 발 들 수는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의협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좀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 변호사 인원 늘렸을 때랑 로스쿨, 비슷한 예. 것 같아요. 예, 뭐 예. 비슷한데 직역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